전동차, 고작 이런 거 말고 재민이 차나 한 대 뽑아주지 그랬냐? 시어머니 김말수는 방금 받은 전동차를 보고도 고맙다는 말 한마디 하지 않았어요. 골목에 있던 이웃들이 하나둘 고개를 돌렸죠. 순례는 남편 이재국을 바라봤어요. 이재국은 눈을 피하고 있었어요. 그 얼굴을 보는 순간 순례는 알았죠. 퇴직금 이야기를 시어머니에게 흘린 사람이 남편이라는 거요. 시어머니는 사람들 앞에서 더 큰 소리 쳤어요. 돈도 많으면서 고작 그거 하나가 아까워? 재민이 차 한 대가 그렇게 대수야? 순례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대신 핸드폰을 꺼냈죠. 여보세요. 오늘 배달 온 전동차요. 반품하겠습니다. 지금 바로 가져가 주세요. 시어머니 얼굴이 굳었어요. 이재국도 그제야 순례를 쳐다봤죠.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30년을 참아온 며느리가 처음으로 자기 돈을 지키기 시작했거든요. 그런데 시어머니와 이재국은 아직 몰랐어요. 순례에게 집도 공장도 숨겨둔 마지막 카드도 있다는 거요. 오늘의 사연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그 기운 봐야 여러분의 오늘 하루가 행복해지길 간절히 기도드리겠습니다. 박순례가 퇴직금 통장을 처음 받아든 날은 유난히 맑은 봄날이었어요. 30살에 처음 발을 디딘 공장 생산직, 그 자리를 꼬박 28년 다녔으니 순례 나이 이제 58이었죠. 퇴직금 봉투를 가방 안에 넣으면서 순례는 한참을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했어요. 평생 누군가를 위해 쓰기만 했던 돈이 처음으로 자기 이름 석자 앞에 놓인 느낌이었거든요. 집으로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순례 머릿속에 제일 먼저 떠오른 건 시어머니 김말순이었어요. 몇 달째 무릎이 안 좋아서 경로당도 못 나가고 집 안에만 계신다는 말을 들었거든요. 순례는 버스에서 내리기도 전에 마음을 굳혔죠. 전동차 매장에 들러 직접 골랐어요. 너무 크지도 작지도 않은 것, 어르신 혼자서도 쉽게 조작할 수 있는 것으로요. 배달 날짜까지 잡고 나오는데 가슴이 조금 따뜻했어요. 이번엔 어머니도 고맙다 한마디는 하시겠지. 그런 생각이 들었죠. 배달 당일 시어머니 댁 골목 앞에 트럭이 섰어요. 기사가 전동차를 내리는데 마침 마당에 사람이 많았죠. 시어머니 김말순, 남편 이재국, 시동생 이재민까지 셋이 나란히 나와 있었어요. 순례는 괜히 마음이 뭉클해져서 얼른 인사를 건넸어요. 어머니, 무릎 불편하시다면서요. 가까운 데라도 편하게 다니시라고 제가 골라봤어요. 그런데 시어머니는 고맙다는 말 대신 전동차를 한 바퀴 쭉 훑어봤어요. 그러더니 이재민 쪽으로 고개를 돌렸죠. 야, 순례야. 너 이번에 퇴직금 꽤 받았다며. 재민이는 차도 없이 어떻게 다니는지 아냐? 어미가 이런 거 타고 다니는 것보다 재민이 차부터 하나 뽑아줘야 하는 거 아니야? 순례는 잠깐 귀를 의심했어요. 방금 전동차를 눈앞에 받아들고서 하는 첫마디가 그 말이었으니까요. 순례는 남편 이재국 쪽을 슬쩍 바라봤어요. 이재국은 슬그머니 시선을 옆으로 돌리고 있었죠. 퇴직금이 얼마인지 어머니가 어떻게 하셨을까? 그 대답은 남편 얼굴에 이미 쓰여 있었어요. 시어머니는 이웃들이 듣든 말든 목소리를 더 높였어요. 돈도 많으면서 고작 그거 하나가 아까워? 재민이 차 한 대 뽑아주는 게 그렇게 큰일이야? 내가 지금까지 우리 집 덕에 살았으면 이 정도는 해야지. 이재민도 옆에서 헛기침을 하며 거들었어요. 형수, 어머니 말씀도 틀린 건 아니잖아요. 저도 요즘 차가 없으니까 일 보러 다니기가 좀 힘들어요. 순례는 이재국을 다시 봤어요. 재국 씨, 당신도 그렇게 생각해요? 이재국은 입술만 달싹이다가 고개를 돌렸어요. 어머니가 그냥 하시는 말씀이잖아. 여기서 왜 일을 크게 만들어?
그 말에 술래는 가슴이 조용히 식어버렸어요. 골목 어귀에서 지나가던 이웃 할머니 두 분이 발을 멈추고 이쪽을 바라봤어요. 술래는 귀끝이 달아오르는 걸 느끼면서 30년치 기억이 한꺼번에 목구멍으로 올라오는 것 같았죠. 술래는 소리를 지르지 않았어요. 울지도 않았고요. 대신 조용히 주머니에서 핸드폰을 꺼내 전동차 매장 번호를 눌렀어요. 여보세요. 오늘 배달 온 전동차 있잖아요. 반품하겠습니다. 기사님, 아직 거기 계시죠? 네, 다시 실어가 주세요. 시어머니가 눈을 크게 떴어요. 뭐 하는 거야, 너 지금? 술래는 핸드폰을 내리지 않은 채 차분하게 말했어요. 어머니께 필요한 게 전동차가 아니라 재민 씨 차라면서요. 그럼 이건 필요 없겠네요. 이재민이 벌떡 일어났어요. 형수, 지금 사람들 앞에서 뭐 하자는 거예요? 술래는 이재민을 똑바로 봤어요. 재민 씨도 사람들 앞에서 차 사달라고 하셨잖아요. 저도 사람들 앞에서 반품하는 겁니다. 트럭이 다시 전동차를 싣고 오늘은 이상하게도 목에 걸리지 않았죠. 술래는 그 자리에 서서 끝까지 지켜봤어요. 30년 동안 한 번도 끝까지 말 못하고 삼켜온 것들이 오늘은 이상하게도 목에 걸리지 않았죠. 집으로 돌아온 이재국은 현관문을 닫자마자 한숨부터 내쉬었어요. 당신 오늘 왜 그랬어? 어머니가 얼마나 민망하셨겠어. 그냥 사드리면 됐잖아. 그거 하나 가지고 사람들 앞에서 꼭 그렇게 해야 했어? 술래는 부엌 싱크대 앞에 서서 컵을 헹구다가 손을 멈췄어요. 뒤를 돌아보지 않은 채 천천히 물을 잠갔죠. 재국 씨, 어머니한테 내 퇴직금 얼마 받았는지 얘기한 거 당신이에요? 이재국은 대답 대신 소파에 앉아 리모컨을 집어들었어요. 술래는 그 뒷모습을 가만히 바라봤어요. 대답해요. 내가 물었잖아요. 이재국은 괜히 텔레비전 전원만 눌렀어요. 가족끼리 그 정도 말도 못해? 어머니가 궁금해하시니까 그냥 말한 거야. 술래는 행주로 손을 닦으며 낮게 말했어요. 내가 28년 일해서 받은 돈이에요. 당신 돈도 아니고 어머니 돈도 아니에요. 그런데 왜 나보다 어머니가 먼저 알아야 해요? 이재국은 짜증난 얼굴로 술래를 봤어요. 아, 또 시작이네. 말만 하면 돈. 당신 원래 이런 사람 아니었잖아. 술래는 더 대꾸하지 않았어요. 안방으로 들어가 오래된 서랍장 맨 아래 칸을 열었죠. 좀처럼 열지 않던 서랍 안에는 낡고 너덜너덜해진 노트 한 권이 있었어요. 결혼하던 해부터 술래가 조용히 적어온 노트였어요. 시어머니 병원비, 시동생 결혼 축의금, 명절마다 시댁에 올린 봉투, 이재민이 사업한다고 손 벌릴 때마다 미뤄둔 여행을 갈 수도 있었죠. 하지만 술래는 노트를 조용히 덮었어요. 마지막 페이지 합계 금액 앞에서 술래는 한참을 멈춰 있었어요. 쉽게 넘길 수 없는 숫자였거든요. 그 돈이면 술래 자신을 위해 뭔가를 할 수도 있었어요. 낡은 무릎을 치료할 수도 있었고 미뤄둔 여행을 갈 수도 있었죠. 하지만 술래는 노트를 조용히 덮었어요. 며칠이 지나고 이재민이 불쑥 찾아왔어요. 연락도 없이 낮 시간에 들이닥쳐서는 신발을 제대로 벗지도 않고 거실 소파에 털썩 앉았죠. 형수, 나 차 좀 알아봤는데요. 새 차까지는 바라지도 않아요. 중고도 괜찮으니까 그냥 실용적인 걸로 하나만 해줘요. 형한테 다 얘기 들었어요. 술래는 부엌에서 걸어 나오다가 걸음을 멈췄어요. 재민 씨, 난 그런 얘기 한 적 없어요. 이재민은 멀뚱한 표정으로 술래를 올려다봤어요. 형수가 왜 이래요, 갑자기. 원래 이런 사람 아니었잖아요. 옛날에는 말 안 해도 알아서 챙겨주더니 퇴직금 받으니까 사람이 달라지네. 술래는 그 말을 듣고
조용히 숨을 들이마셨어요. 내가 알아서 챙겨준 게 아니라 매번 안 하면 못된 며느리 되는 분위기였죠. 이재민이 얼굴을 굳혔어요. 형수, 말을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우리가 남이에요? 순례는 바로 대답했어요. 남은 아닌데 내 돈 쓸 때만 가족인 것처럼 굴지는 마세요. 마침 퇴근하고 들어온 이재국이 현관에서 두 사람을 번갈아 보더니 슬그머니 이재민 옆에 앉았어요. 순례야, 재민이가 좀 어렵다는 거 알잖아. 그냥 이번 한 번만 도와줘. 형제 사이에 너무 야박하게 굴지 말고. 순례는 이재국을 바라봤어요. 재국 씨, 당신은 늘 그 말이네요. 이번 한 번만. 그런데 그 한 번이 30년이나 됐어요. 이재국은 입을 다물었어요. 30년을 살아오면서 이 사람이 자기 편에 선 적이 몇 번이나 있었나? 순례는 머릿속으로 세어보려다가 그만뒀어요. 손가락이 모자라지 않을 것 같았거든요. 이재민이 돌아가고 나서 순례는 안방에 들어가 핸드폰을 들었어요. 화면을 켰다 껐다를 몇 번 반복하다가 결국 친동생 박순이에게 전화를 걸었죠. 순이야, 나 이제 나와야 할 것 같아. 순이가 바로 물었어요. 언니, 무슨 일 있었어? 순례는 눈을 감고 대답했어요. 이번엔 그냥 넘기면 안 될 것 같아. 나 더는 이렇게 못 살겠어. 다음 날 오후 순이가 케이크 상자도 없이 맨손으로 현관을 들어섰어요. 언니 얼굴을 한번 보더니 아무 말 없이 부엌으로 가서 물을 2잔 따라왔죠. 그리고 식탁에 마주 앉아 순례가 꺼내놓은 낡은 노트를 천천히 펼쳤어요. 페이지를 넘길 때마다 순이 표정이 조금씩 굳어졌어요. 중간쯤에서 손을 멈추고 언니, 이거 다 언니 월급에서 나간 거야? 순례가 고개를 끄덕이자 순이는 노트를 덮고 두 손을 식탁 위에 모았어요. 언니, 이건 그냥 가족끼리 도운 수준이 아니야. 언니가 혼자 집안 기둥 노릇을 한 거야. 순례는 조용히 말했어요. 그때는 내가 안 하면 집안이 시끄러워질 것 같았어. 순이가 언니 손등 위에 손을 얹었어요. 언니, 감정 추스르는 건 나중에 해. 지금은 순서가 먼저야. 내가 아는 변호사가 한 명 있어. 가사 쪽으로 일하는 사람이야. 일단 만나봐. 순이가 건네준 명함을 손에 쥔 순례는 사흘 뒤 혼자 지하철을 타고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갔어요. 최지원 변호사는 순례 또래의 차분한 여자였어요. 서류를 펼쳐놓기 전에 먼저 순례 말을 끝까지 들었죠. 순례가 이야기를 다 마치자 최지원이 볼펜을 내려놓으며 물었어요. 지금 사시는 집, 등기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혹시 아세요? 순례는 잠깐 숨을 고르고 나서 천천히 말했어요. 제 단독 명의예요. 15년 전에 집 살 때 대출 갚은 게 거의 다 제 월급이었거든요. 그때 남편이 동의해서 제 이름으로 해뒀어요. 남편은 그 뒤로 신경을 안 썼는지 그냥 잊어버린 것 같아요. 최지원이 메모를 하면서 고개를 끄덕였어요. 등기부등본 직접 확인해 볼게요. 잠시 뒤 화면을 들여다보던 최지원이 서류를 순례 쪽으로 돌렸어요. 순례 이름 3글자가 선명하게 찍혀 있었죠. 말씀하신 대로예요. 집 명의는 선생님 단독 명의가 맞아요. 재산을 나누는 이야기가 나오더라도 선생님이 크게 불리해 보이지는 않아요. 순례는 손을 무릎 위에 얹은 채 그 서류를 한참 내려다봤어요. 상담이 끝날 무렵 순례가 가방을 챙기다가 다시 입을 열었어요. 변호사님, 한 가지가 더 있어요. 최지원이 볼펜을 다시 들었죠. 말씀하세요. 제가 20년 전부터 친오빠랑 같이 부품 공장을 운영하고 있어요. 제가 지분을 40% 갖고 있는데 시댁에는 그냥 공장에 다닌다고만 했거든요. 남편도 제가 거기서 월급 받는다고만 알고 있고요. 최지원이 볼펜을 멈추고 순례를 바라봤어요.
처음 공장 만들 때 선생님 돈이 들어갔나요? 네. 그때 제 통장에서 나간 거라 거래 내역이 다 남아 있어요. 계약서 원본도 친정집에 있고요. 최지원은 잠시 생각하더니 조용하고 또렷하게 말했어요. 다음 상담 때 그 서류들 가져오세요. 돈이 어디서 나왔는지 분명하면 그 지분은 선생님 개인 재산으로 볼 가능성이 충분해요. 순례는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남편이 그걸 알면 가만히 있지 않을 거예요. 최지원은 순례 눈을 보며 말했어요. 그래서 더더욱 서류가 필요해요. 말싸움으로 버티는 사람한테는 말로 이기려고 하면 힘들어요. 서류로 보여줘야 해요. 사무실을 나서는 순례 발걸음은 들어올 때와 달랐어요. 뭔가를 잔뜩 안고 들어갔다가 조금 가벼워진 채로 나오는 사람처럼 보였죠. 그날 저녁 이재국이 퇴근하고 들어오면서 어디 갔다 왔냐고 물었어요. 순례는 식탁 위 반찬 그릇을 정리하다가 손을 멈추지 않은 채 대답했어요. 변호사 만났어요. 이재국이 재킷을 걸다 말고 굳은 채 순례 쪽을 바라봤어요. 뭐, 변호사? 당신 지금 나 겁주려고 그래? 순례는 냉장고 문을 열고 반찬통을 집어넣었어요. 겁주려고 만난 거 아니에요. 내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려고 만났어요. 이재국은 목소리를 낮췄지만 얼굴은 벌겋게 달아올라 있었어요. 당신 진짜 집안 망신시키려고 작정했어? 어머니가 알면 쓰러지셔. 순례는 냉장고 문을 닫고 돌아섰어요. 재국 씨, 어머니가 쓰러지실까봐 나는 30년을 참고 살았어요. 그런데 그동안 나는 누가 걱정했어요? 이재국은 대답하지 못했어요. 그날 밤 이재국은 방에서 오래 전화를 했어요. 목소리를 낮췄지만 벽은 얇았고 순례는 어머니한테 거는 전화라는 걸 첫마디에 알았죠. 다음 날 오전 김말순이 직접 찾아왔어요. 초인종 소리에 문을 여니 시어머니가 슬리퍼 차림으로 서 있었어요. 순례는 말없이 문을 열어드렸죠. 김말순은 거실 소파에 앉자마자 입을 열었어요. 순례야, 내가 지금 무슨 짓을 하려는 거야? 집안이 어떻게 되려고 그래? 재국이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변호사까지 만나? 순례는 맞은편 의자를 당겨 앉았어요. 그리고 자리에서 일어나 안방으로 들어가 낡은 노트를 들고 나왔죠. 노트를 식탁 위에 펼치고 첫 페이지부터 조용히 짚어나갔어요. 어머니, 여기 보시면요. 결혼하고 첫 해 명절 봉투부터 적어놨어요. 재민 씨 사업 자금 보탠 것도 있고 어머니 무릎 수술하셨을 때 병원비도 여기 있어요. 김말순이 노트를 내려다보다가 고개를 들었어요. 그게 뭐, 가족끼리 도운 거잖아. 며느리가 그 정도도 못해? 순례는 시어머니를 똑바로 바라봤어요. 네, 가족끼리 도운 거 맞아요. 그런데 어머니 30년 동안 제 편이 돼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김말순이 목소리를 높이려 했어요. 내가 그렇게 계산적인 줄 몰랐다. 돈 적어놓고 살았니? 순례는 노트를 덮지 않고 그대로 펼쳐둔 채 말했어요. 계산하려고 적은 게 아니에요. 내가 미치지 않으려고 적었어요. 내가 이렇게까지 했다는 걸 나라도 알고 있어야 버틸 수 있었거든요. 김말순은 잠깐 말을 멈췄어요. 순례 눈빛이 예전과 달랐기 때문이죠. 이재민도 그날 오후에 들렀어요. 형 전화를 받고 왔는지 들어서자마자 분위기를 바꿔보려는 듯 너스레를 떨었죠. 형수, 우리끼리 왜 이래요? 어머니도 연세 있으신데 그냥 좋게 좋게 풀어요. 순례는 소파를 권하지도 않고 현관 앞에 선 채 조용히 바라봤어요. 재민 씨, 공짜로 얻어가는 사람들은 늘 좋게 좋게 풀자고 하더라고요. 이재민 얼굴이 굳었어요. 형수, 말이 좀 심하네요. 심한 말은 어머니가 먼저 하셨어요.
내 퇴직금을 두고 재민 씨 차부터 말했잖아요. 그때 재민 씨도 가만히 있었고요. 이재민은 말꼬리를 흐렸어요. 두 사람이 돌아가고 나서 술래는 친정 오빠 박재현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오빠, 나 공장 설립할 때 서류 있잖아. 그거 내가 직접 찾아가도 돼? 박재현은 두말 없이 내일 오라고 했어요. 다음 날 아침 술래는 버스를 타고 친정집으로 갔어요. 박재현이 미리 꺼내둔 서류 봉투 안에는 20년 전 공장 설립 계약서와 술래 명의 통장 거래 내역이 고스란히 들어 있었어요. 박재현이 커피를 내려오면서 말했어요. 술래야, 그 돈 내가 직접 부은 거 나는 다 알고 있어. 오빠가 증인이야. 내가 그 집에서 얼마나 참고 살았는지도 알아. 술래는 서류를 손에 쥔 채 잠깐 눈을 내리깔았어요. 누군가 내 편이라는 말을 이렇게 오랜만에 듣는구나 싶었죠. 봉투를 가방에 챙겨 넣고 나오는 길에 술래는 최지원 사무실에 전화를 걸었어요. 서류 가지고 가겠다고 하자 최지원이 오늘 오후에 오시면 바로 검토하겠다고 했죠. 그날 오후 서류를 살펴보던 최지원이 볼펜을 내려놓으며 말했어요. 설립 자금 흐름이 명확하게 남아있네요. 이 지분은 혼인 전부터 준비하신 개인 재산으로 볼 여지가 충분해요. 상대방이 부부가 같이 만든 재산이라고 우기기는 쉽지 않을 거예요. 술래는 고개를 끄덕이며 가방 끈을 고쳐주었어요. 사무실 문을 나서면서 술래는 20년 동안 아무한테도 말하지 않았던 것이 비밀이 아니라 준비였다는 걸 처음으로 스스로한테 인정했어요. 회계사 사무실에서 나오는 길이었어요. 박재현이 미리 연결해준 회계사가 공장 지분 40%의 현재 가치를 서류로 정리해서 건네줬는데 술래는 그 숫자를 보고도 표정을 크게 바꾸지 않았어요. 버스를 기다리는 동안에도 자리에 앉아서도 그 숫자가 자꾸 머릿속을 맴돌았죠. 술래는 평생 남의 눈치 보며 공장 다니는 사람인 줄만 알았어요. 그런데 서류 속 숫자는 달랐죠. 술래가 빈손이 아니라는 걸 그 숫자가 말해주고 있었어요. 최지원은 그 서류를 받아보고 나서 술래한테 천천히 설명했어요. 지금 당장 이혼 소송을 넣는 것보다 별거를 먼저 시작하고 서로 합의해서 정리하는 게 제일 깔끔해요. 집 명의도 선생님 거고 지분도 개인 재산으로 볼 수 있으니까 협상할 때 불리할 게 없어요. 술래가 물었어요. 별거는 언제부터 시작할 수 있어요? 선생님이 마음 정하시면 그날부터요. 술래는 잠깐 창밖을 바라봤다가 고개를 돌렸어요. 그럼 다음 주 월요일로 할게요. 순이는 그 말을 듣자마자 발 빠르게 움직였어요. 사흘 만에 공장 근처 조용한 동네에 작은 원룸을 구해서 술래한테 열쇠를 쥐어줬죠. 순이가 열쇠를 건네며 말했어요. 언니, 여기서부터 다시 시작해. 작아도 언니 숨 쉴 곳은 있어야지. 술래는 열쇠를 손바닥에 올려놓고 한참 바라봤어요. 월요일 아침 술래는 이재국이 출근하고 난 뒤 혼자 짐을 쌌어요. 옷 몇 벌, 노트, 서류 봉투, 그리고 부엌 한쪽에 오래 꽂아뒀던 낡은 요리책 한 권이었어요. 대단한 짐이 아니었는데도 가방 2개를 채우고 나니 손이 잠깐 떨렸죠. 짐을 다 싸고 나서 술래는 거실을 한 바퀴 돌아봤어요. 30년을 살았던 공간인데 이상하게도 낯설었어요. 현관문을 열고 나오려는데 마침 이재국이 뭔가를 두고 갔는지 다시 들어서다가 술래와 마주쳤어요. 이재국이 가방 2개를 들고 선 술래를 보고 굳었어요. 어디가? 나가요. 지금 당장? 잠깐만. 얘기 좀 하자. 당신 진짜 이러고 나가면 끝이야. 술래는 현관 앞에 서서 이재국을 바라봤어요. 끝내려고 나가는 거예요. 이재국은 당황해서 한 걸음 다가왔어요. 술래야,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어? 어머니 일은 내가 잘 말할게. 재민이도 내가 정리할게. 그러니까 가방 내려놔. 술래는 고개를 저었어요. 제국 씨, 당신은 늘 일이 커진 다음에야 정리한다고 해요. 그런데 한 번도 정리한 적 없어요. 내가 참고 넘어간 걸 당신이 해결한 걸로 착각한 거예요. 이제국은 말문이 막힌 얼굴이었어요. 술래는 신발을 신으며 차분하게 덧붙였어요. 그리고 이 집 내 명의예요. 내가 나가는 거니까 걱정 안 해도 돼요. 이제국이 뭔가를 더 말하려고 입을 열었다가 술래가 문손잡이를 잡는 걸 보고 그대로 멈췄어요. 30년을 살면서 아내가 등을 보인 채 문을 나서는 걸 처음 보는 사람처럼 그 자리에 굳어섰죠. 술래는 뒤를 돌아보지 않았어요. 원룸에 짐을 풀고 나서 술래는 한동안 창가에 서 있었어요. 작은 창문 너머로 낯선 골목이 보였고 어디선가 저녁 짓는 냄새가 흘러왔죠. 이제국한테서 문자가 왔어요. 시어머니한테서도 이재민한테서도요. 술래는 화면을 한번 보고 나서 핸드폰을 뒤집어 창가 선반 위에 올려놨어요. 그리고 가방에서 요리책을 꺼내 작은 책상 위에 세워두고 처음으로 자기 혼자만을 위한 저녁을 차렸어요. 별거가 시작되고 열흘쯤 지났을 무렵이었어요. 술래가 장을 보고 돌아오는 길에 핸드폰이 울렸어요. 저장되지 않은 번호였는데 받아보니 오래된 이웃 윤 씨 부인이었죠. 술래 씨, 내가 이런 전화하기가 좀 그런데 그냥 모른 척하기가 영 마음에 걸려서. 윤 씨 부인 목소리가 조심스러웠어요. 시어머니 김말순이 경로당이랑 성당 모임에서 술래 이야기를 하고 다닌다는 거였어요. 며느리가 노인 혼자 두고 나가버렸다고 평생 걷어줬더니 은혜도 모른다고요. 술래는 장바구니를 들고 골목 모퉁이에 멈춰서서 그 말을 들었어요. 말씀해 주셔서 고마워요. 윤 씨 부인은 미안한 목소리로 덧붙였어요. 나는 술래 씨가 그런 사람 아닌 거 알아요. 근데 어르신이 워낙 큰 소리로 말씀하시니까 사람들이 다 듣더라고요. 전화를 끊고 나서 술래는 한참 걷지 못했어요. 30년을 살아온 동네였어요. 거기서 얼굴을 알아온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 있다는 게 생각보다 더 깊이 들어왔죠. 며칠 뒤 박재현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목소리가 평소와 달리 딱딱했죠. 술래야, 오늘 이재민이 공장에 왔었다. 술래는 손에 들고 있던 컵을 내려놨어요. 재민 씨가 거길 왜 가요? 박재현은 짧게 한숨을 쉬었어요. 사무실 문을 벌컥 열고 들어오더니 직원들 앞에서 내 이름을 꺼내더라. 술래는 숨을 멈췄어요. 박재현의 목소리가 더 낮아졌죠. 그 사람이 뭐라고 했는지 알아? 형수가 공장 돈 숨겨놓은 거 아니냐고. 우리 형 불쌍해서 어쩌냐고. 아주 사람들 들으라고 떠들었어. 술래는 눈을 감았어요. 그 모습이 보이지 않아도 귀에 들리는 것 같았죠. 이재민이 사무실 한가운데 서서 턱을 들고 말했어요. 박술래 씨 여기 집은 있다면서요? 우리 형이랑 살면서 만든 재산이면 우리 형 몫도 있는 거 아닙니까? 직원들이 서로 눈치를 봤어요. 박재현은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났죠. 이재민 씨, 여기는 회사입니다. 남의 가정사 떠들러 오는 곳 아니에요. 이재민은 물러서지 않았어요. 가정사요? 형수 혼자 몰래 재산 숨긴 거면 그게 가정사입니까? 박재현이 책상 위 서류철을 다듬며 딱 잘라 말했어요. 말 조심하세요. 술래가 숨긴 게 아니라 술래가 자기 돈으로 세운 겁니다. 이재민 얼굴이 굳었어요. 박재현은 한 걸음 앞으로 나와 낮게 말했죠. 그리고 이 회사에서 술래 이름 함부로 올리지 마세요. 한 번만 더 이러면 그냥 넘어가지 않습니다. 결국 이재민은 씩씩거리며 사무실을 나갔어요.
박재현은 그날 일을 날짜와 시간까지 적어뒀다고 했어요. 술래야, 미안해하지 마. 시끄럽게 만든 건 내가 아니야. 내 걸 뺏으려는 사람들이 시끄러운 거야. 술래는 한참 뒤에야 대답했어요. 오빠, 나 이제 진짜 물러서면 안 되겠다. 박재현이 바로 말했어요. 그래. 이번엔 물러서지 마. 그러고 며칠이 더 지났을 때 최지원 사무실에서 연락이 왔어요. 이재국 측에서 내용 증명을 보내왔다는 거였어요. 공장 지분이 혼인 기간 중에 형성된 부부 공동 재산이라는 주장이었죠. 최지원이 서류를 보여주면서 말했어요. 법적으로 근거가 약한 주장이에요. 설립 자금 출처가 명확하게 남아있으니까요. 그런데 상대방이 이걸 보낸 건 좋게 협의할 생각이 없다는 신호일 수도 있어요. 술래는 서류를 받아들고 천천히 읽어내려갔어요. 손끝이 잠깐 떨렸어요. 글씨가 어려워서가 아니라 이게 정말 법적인 싸움으로 번지는구나 싶어서였죠. 최지원이 술래 얼굴을 보고 조용히 덧붙였어요. 흔들리실 수 있어요.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서류상 선생님 위치는 지금도 단단해요. 겁먹으실 필요 없습니다. 술래는 고개를 끄덕이고 서류를 탁자 위에 내려놨어요. 사무실을 나와 원룸으로 돌아온 술래는 저녁을 차리다가 손을 멈추고 식탁 앞에 그냥 앉았어요. 시어머니 소문, 이재민의 공장 행패, 내용 증명까지 사흘 사이에 한꺼번에 쏟아진 것들이 어깨를 무겁게 눌렀죠. 순이한테 전화할까 하다가 핸드폰을 내려놨어요. 이재국한테는 전화하지 않았어요. 그 선택이 자신이 어디에 서 있는지를 말해주고 있었죠. 다음 날 아침 술래가 커피를 끓이고 있는데 현관 비밀번호 소리가 났어요. 순이었어요. 손에 편의점 봉투를 들고 들어오더니 코트도 안 벗고 식탁에 앉았죠. 언니, 내용 증명 나한테 사진 찍어서 보내줘. 어제 최 변호사님한테도 연락했어. 술래가 핸드폰을 건네자 순이는 서류를 꼼꼼히 들여다보다가 고개를 들었어요. 언니, 겁먹지 마. 이재국 씨 쪽 주장, 법적으로 설 자리가 없어. 언니가 설립 자금 직접 낸 거 통장에 다 찍혀 있잖아. 술래는 커피잔을 내려놓으며 말했어요. 그래도 자꾸 일이 커지는 것 같아서 마음이 무거워. 순이는 언니를 똑바로 봤어요. 언니, 일이 커진 게 아니야. 원래 컸던 일이 이제 밖으로 나온 거야. 언니가 더는 혼자 안 삼키니까 보이는 거야. 그날 오후 최지원이 술래를 사무실로 불렀어요. 설립 자금 흐름이랑 지분 계약서 다시 검토했어요. 상대방 주장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지기 어려워요. 오히려 이 내용 증명 자체가 협의 이혼 의사가 없다는 근거로 쓰일 수 있어요. 술래가 물었어요. 시어머니가 동네에 소문낸 건요? 최지원이 볼펜을 돌리며 답했어요. 윤 씨 부인 포함해서 직접 들으신 분들이 확인서 써주실 수 있다고 하셨죠? 그리고 재민 씨가 공장에 찾아가 소리친 것도 이미 기록이 남았어요. 이제는 그 사람들이 큰 소리 친다고 끝나는 싸움이 아니에요. 술래는 팔짱을 끼지도 고개를 끄덕이지도 않고 그냥 최지원을 바라봤어요. 그 말이 위로인지 전략인지 구분이 안 됐지만 틀린 말은 아니었죠. 최지원이 의자를 당겨 앉으며 말을 이었어요. 이재국 씨 측에 반박 자료랑 함께 공문 하나 보낼 거예요. 협의 이혼 절차를 더 미루면 법원 조정 신청으로 넘어간다고요. 선생님은 그냥 기다리시면 돼요. 공문이 이재국 측 변호사한테 전달된 건 사흘 뒤였어요. 그런데 이재국은 바로 답하지 않았어요. 시어머니랑 이재민이 버티라고 부추기는 모양이었는지 일주일이 넘도록 연락이 없었죠. 술래는 그 일주일을 조용히 보냈어요. 아침이면 커피를 끓이고 저녁이면 오래전부터 읽으려다 못 읽은 책을 펼쳤어요. 초조하지 않은 건 아니었는데
이상하게 서두르고 싶지 않았죠. 열흘째 되던 날 최지원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이재국 씨 쪽에서 연락 왔어요. 더는 못 버티겠다고 합니다. 협의 이혼 받아들이겠대요. 술래는 창가에 서서 그 말을 들었어요. 크게 기쁘지도 눈물이 나지도 않았어요. 그냥 오래 꽉 쥐고 있던 걸 천천히 놓는 느낌이었죠. 알겠어요. 감사합니다. 서류에 도장을 찍던 날 법무사 사무실은 작고 조용했어요. 이재국은 술래 맞은편에 앉아 서류를 들여다보면서 한 번도 눈을 맞추지 않았어요. 술래도 굳이 바라보지 않았죠. 잠시 뒤 이재국이 낮게 말했어요. 술래야, 진짜 이렇게까지 해야 했어? 술래는 서류 위에 손을 얹은 채 대답했어요. 재국 씨, 나는 30년 동안 여기까지 안 오려고 참았어요. 그런데 당신은 내가 참는 동안 아무것도 안 했어요. 이재국은 입을 다물었어요. 창밖에 가로수 잎이 바람에 흔들리는 게 보였어요. 30년을 버틴 시간이 이렇게 얇은 종이 한 장으로 끝난다는 게 이상했어요. 그런데 술래 마음은 처음으로 조용해졌죠. 도장을 찍고 나서 이재국이 자리에서 일어나 나가는 뒷모습을 술래는 가만히 바라봤어요. 그날 저녁 술래는 순이랑 집 근처 작은 식당에 들어가 순두부찌개를 시켰어요. 두 사람은 별말 없이 밥을 먹었어요. 순이가 숟가락을 들다 말고 말했어요. 언니, 오늘 잘했어. 술래는 찌개 국물을 한 숟가락 떠먹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응, 나 오늘 밥 한 그릇 다 먹었어. 그것도 잘한 것 같아. 밥 한 그릇을 다 비운 게 그날 가장 잘한 일이었죠. 이혼이 확정되고 2달이 지났어요. 시어머니 김말수는 전동차도 없고 술래도 없는 일상을 처음으로 혼자 감당해야 했어요. 평소 술래가 챙겨두던 약 처방전이 어느 서랍에 있는지, 복지관 서류는 어떻게 갱신하는지, 병원 예약은 어디에 전화해야 하는지 하나도 알지 못했죠. 이재국한테 전화를 해도 이재국도 몰라서 이리저리 헤맸어요. 그거 술래가 다 했는데 나한테 물으면 어떡해요. 이재국이 그렇게 말하자 김말수는 버럭 화를 냈어요. 내 마누라 하나 못 붙잡아서 이 꼴을 만들어? 그 여자가 없으니까 집안이 이 모양이잖아. 하지만 술래는 이제 그 말을 들을 자리에 없었어요. 이재민은 생활비 일부를 형한테 손 벌려오던 구조가 끊기자 처음으로 자기 월급만으로 한 달을 살아야 했어요. 한 달도 안 돼서 형한테 전화를 했지만 이재국 역시 어머니 챙기는 것만으로도 버거웠죠. 술래는 그 사정을 알지 못했어요. 알 필요도 없었고요. 이혼 확정 후 술래는 자신의 명의로 된 집을 정리하고 공장 근처 소도시로 이사했어요. 순이가 미리 봐둔 작은 빌라였는데 2층 햇볕 잘 드는 집이었죠. 이삿짐이 많지 않아서 오전 안에 다 풀었어요. 짐을 다 정리하고 나서 술래는 부엌에 서서 커피를 끓였어요. 새벽같이 일어나 남편 도시락 챙기고 시댁 전화 받고 퇴근하면 저녁 차리던 부엌이 아니었어요. 창문 너머로 아침 햇살이 들어오고 아무도 부르지 않는 조용한 부엌이었죠. 술래는 커피잔을 두 손으로 감싸 쥐고 창가에 서서 한참을 그냥 있었어요. 쓸쓸하지 않았어요. 박재현이 일주일 뒤에 연락을 해왔어요. 술래야, 공장 일 좀 더 직접 들여다보고 싶으면 자리 만들어줄 수 있어. 급한 거 아니니까 천천히 생각해봐. 술래는 전화기를 귀에 댄 채 잠깐 창밖을 봤어요. 오빠, 좀 이따가 생각해 볼게. 처음으로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는 시간이 생겼거든. 박재현이 웃으면서 알았다고 했어요. 전화를 끊고 나서 술래는 처음으로 자기 통장 잔액을 천천히 들여다봤어요. 그 숫자가 누군가 병원비로, 누군가 사업 자금으로, 누군가 명절 봉투로 나갈 돈이 아니라는 게 실감났어요.
가볍고 이상하게 홀가분했죠. 순이가 찾아온 건 이사하고 열흘쯤 지났을 때였어요.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더니 신발을 벗으면서 집안을 한 바퀴 둘러봤어요. 그러고는 뭔가를 발견한 사람처럼 술래를 봤죠. 언니, 집이 작아도 좋다. 여기 언니 냄새나. 술래가 부엌에서 걸어 나오다가 그 말에 잠깐 멈췄어요. 30년 동안 살았던 집에서는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말이었어요. 그 집은 늘 시댁 냄새가 났고 남편 냄새가 났고 술래 냄새는 거기 없었거든요. 술래가 웃으며 말했어요. 내 냄새가 어떤 냄새인데? 순이는 식탁 의자를 빼며 대답했어요. 편한 냄새. 눈치 안 봐도 되는 냄새. 저녁을 같이 차려 먹고 순이가 돌아간 뒤 술래는 안방 서랍에서 낡은 노트를 꺼냈어요. 30년치 지출이 빼곡하게 적힌 그 노트였죠. 마지막 페이지 숫자가 끝난 자리 아래 빈 줄에 오늘 날짜를 적었어요. 그리고 딱 한 줄을 남겼어요. 오늘부터는 나를 위해 쓴다. 노트를 덮고 서랍에 넣으면서 술래는 창밖을 봤어요. 골목 가로등 불빛이 조용하게 켜져 있었고 바람 소리만 가늘게 들렸죠. 처음으로 아무도 기다리지 않는 밤이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마음은 불안하지 않았어요. 술래는 불을 끄기 전에 작은 목소리로 혼잣말을 했어요. 술래야, 이제 괜찮다. 이제 너부터 챙겨도 된다. 30년을 참아온 술래가 끝내 꺼낸 건 큰 소리도 눈물도 아니었어요. 그저 조용한 반품 전화 한 통이었죠. 하지만 그 전화 한 통이 술래의 인생을 바꿨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참고, 며느리라는 이름으로 넘기고, 좋은 사람이라는 말에 묶여 사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저는 사회복지 현장에서 어르신들을 만나며 그런 마음을 자주 봤습니다. 말하지 못해서 괜찮은 게 아니고 참는다고 상처가 없는 것도 아니더라고요. 술래가 늦게라도 자기 삶을 붙잡은 것처럼 우리도 내 마음을 너무 뒤로 미루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사연을 들으며 떠오른 사람이 있거나 마음에 남은 장면이 있다면 댓글로 편하게 남겨주세요. 이런 사연이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